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나토가 중국을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중국 견제 동참을 공식화했습니다.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 오늘은 한중 관계 위주로 짚어보고 정치 원로와 함께 전국도 다루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로 오늘 아침 출근길이 험난했는데 퇴근길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빗줄기가 다시 굵어진 곳도 있고 통제 구간도 여전합니다. 네, 뉴스큐 그럼 팔당댐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한강 수위에 직결되는 팔당댐 방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소 방류량을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초당 6,0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고 있고 상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우산을 들고 있는데 지금 팔당댐 주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팔당댐 주변은 다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폭포처럼 나오는 이 방류 물도 여전한 상황이고요. 이 주변 물살 같은 경우는 급류를 방불케 합니다. 현재 숨은 15개 가운데 10개 정도를 열어둔 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댐에 유입되는 물을 계속 방류하면서 수위를 조절하는 겁니다. 현재 팔당댐은 오후 3시 반부터 초당 최대 6,800톤 수준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대 8,600톤 수준에서 다소 줄었지만 상류 지역 강우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남한강에서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가 그치지 않는 한 큰 폭으로 방류량을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적인 방류 덕분에 팔당댐의 수위는 2.4m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계획 홍수위인 2.7m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어제 오후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 150mm 이상, 화성, 서신, 용인, 처인 등은 250mm 전후를 기록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도 있는데요. 한강지류인 서울 탄천 대곡교, 남양주 왕숙천 진관교와 임진강 한탄강의 지류인 포천시 영평천 영평교에 이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는 낮은 수위가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 환강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이 관계 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측은 이미 며칠 전부터 환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남댐도 이를 반영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150mm 폭우가 계속될 예정인데요. 기상당국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양주시 팔당댐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렇게 중부 지역 곳곳에 폭우가 내렸는데 충남 서산시에는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집이 물에 잠기는 등 수백 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리 한쪽이 끊어져 아스팔트 조각들이 내려앉아 있고 그 위로 자동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다리를 지나려던 승용차가 무너진 다리 틈으로 뒤집혀 떨어진 겁니다. 물에 빠져있던 사고 차량입니다. 앞유리가 완전히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당시 사고의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부부가 자동차가 떨어지기 직전 가까스로 탈출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길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길이 없어졌으니까 처박힐 수밖에 없죠. 거꾸로. 간신히 뒤 좌석으로 해서 빠져나왔는데 둑이 무너지면서 논도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근처에 있던 집은 완전히 잠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이 좀 침수가 한 1m 한 50 정도 돼 있네요. 이따가 지금 물이 빠졌는데 그 안에 가구든지 모든 게 다 침수가 돼 있어요. 양수기가 물을 힘껏 퍼올리지만 아파트 지하실은 여전히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지금 전화가 빗발차육에 빨리 이걸 복구를 해다고 냉장고 지금 다 못해서 다 그 음식물이 썩게 됐다. 서산시에는 시간당 105.4mm의 폭우가 쏟아져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산뿐 아니라 당진에도 2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태안, 아산, 예산 등에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주에서는 무너진 처마에 깔린 9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403번 지방도에서는 토사 150톤가량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물이 이제 주저앉으면서 금이 가면서 이제 미뤄지는 거죠. 지금 일단 계획은 있는데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최근 며칠간 쏟아진 비로 충남 당진과 아산에는 산사태 경보가, 충남과 강원 여러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새로 발령됐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기상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산사태 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는 내일 오전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에 다시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발생 소식까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밤사이에 중부지방에 호우가 쏟아졌고 지금 비가 강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정체전선에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쪽입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곳인데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고양과 동두천, 인천 등이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서 피해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과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의 강수 편차가 큰데요. 이 도봉구에 이어서 강동구와 강북구 일부 지역으로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에도 산사태주의보 내려진 곳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구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면서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에 15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도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경기 북부 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피해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고 충남 아산과 당진, 경기도 여주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도봉구와 경기도, 강원도 곳곳에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에 지난밤 사이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밤사이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충남 지방입니다. 서산에 1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경기도 용인 지역에도 27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도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염특보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도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호우 뒤에는 다시 전국이 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태풍까지 발생했던데 다음 주 장맛비에는 영향 없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 먼 남해상, 그러니까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제3호 태풍 차바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은 다음 주 초반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태풍이 소멸한 뒤에 남긴 많은 수증기가 다음 주 후반쯤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에 앞서서 다음 주 초반에는 남해상에서 태풍 전 단계인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정혜윤 기자가 물폭탄이라고 부를 만큼 이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최대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비에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 하천 근처와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출근길과 겹치면서 교통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중랑천. 확 불어난 물에 나무는 벌써 잠겼고 산책로는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출근길 차들은 물이 가득 찬 도로를 애써 헤쳐나가 보지만 도저히 제 속도를 낼 수 없어 길은 점점 막히기만 합니다. 간밤에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도로와 하천 여기저기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서울 도심 곳곳과 고속도로에 통제 구간이 생기며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도권 출퇴근을 책임지던 동부 간선도로는 새벽 6시 반쯤부터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 순환로 등도 일부 구간이나 차선이 침수돼서 출근길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잠수교도 오전 9시쯤부터 보행자와 차량 운행이 모두 막혔는데 차량 통제는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입니다. 도로 통제 시간이 안 그래도 복잡한 출근길과 맞물리며 서울 곳곳에선 교통 혼잡이 펼쳐졌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출퇴근 버스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해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12회로 늘렸고 퇴근 시간대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통제 구간 외에도 물이 고여있는 구간이 많다며 아무리 늦어도 빗길 운전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자, 그리고 물에 잠긴 잠수교. 수도권 지역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빗줄기가 오후 들어 다시 굵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도 조금씩 높아지면서 한때 통행이 재개됐던 동부간선도로는 다시 전 구간이 통제돼 퇴근길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강 수위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잠수교 앞은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통제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수교로 들어가는 반포 한강공원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는데요. 물의 상당 부분 잠긴 데다 유속도 빨라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멀리 보이는 새빛 둥둥섬도 현재는 진입로로 사용되던 다리를 올리고 폐쇄된 상황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7m를 넘겼습니다. 보행자 통제 수위 5.5m는 물론이고 차량 통제 수위 6.2m를 이미 넘어선 건데요. 수위가 10분마다 1cm 정도 오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비가 다시 거세지면서 일부 통제가 해제됐던 도로들도 다시 접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앞서 낮 11시 반쯤 해제됐던 동부간선도로도 중랑천 수위가 오르면서 2시간 만에 전 구간이 다시 통제됐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서울 지역 도로 곳곳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내부순환로 성수 방향 월곡 진입 램프가 통제된 데 이어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상류나들목 진출 램프가 통제됐고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과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에 일부 물이 고여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하부도로와 양재천로, 증산교 하부동로 역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빙고로 신동아 쇼핑 지하차도에서 녹사평대로 방향도 일부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걸을 수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청계천도 청계광장부터 고산자교까지의 보행이 완전히 통제된 상황입니다. 다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에 이어 퇴근길도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내내 대응을 2단계로 격상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을 저녁 8시까지였던 걸 8시 반으로 30분 늘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불규칙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교통통제 상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출퇴근 전에 관련 소식을 챙겨보시고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전국은 다시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죠.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내일 소집되는 7월 임시국회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일단 오후 3시에 시작돼서 방금까지 진행됐던 민주당 의원총회가 1시간 넘게 이어졌다가 조금 전에 바로 직전에 끝났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회의실로 이동해서 내일 바로 본회의를 열지 혹은 본회의 일정을 미룰지 의원들과 논의한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민생을 챙기려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비롯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건데 여당을 향해선 그전에라도 협상에 나서라고 이렇게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한 달 넘은 입법수장의 공백 사태라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장만이라도 선출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회가 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열린 전례가 없고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국회의장 후보자인 김진표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 방문한 데 이어서 당내 중진 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출국한 사이에 민주당에서 입법 독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트너 정당의 원내대표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본회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여야 대치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국민의힘 당내 상황도 복잡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사퇴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 가교 역할을 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의 거리두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친윤계 인사인 정점식 의원도 이 대표 공세에 가세했는데요. 국민의힘 당 몫으로 최고위원에 추천되면서 이 대표의 반대에 부딪혔던 정 의원은 합당 정신이 구현되길 바란다며 이 대표를 에둘러서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에도 바쁜데 그런 불의 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출발이 좀 삐그덕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합당 정신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달리면 되지라고 글을 쓰고 친윤계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사퇴설 역시 일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율 추세 같은 것들도 최근 좀 부침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돌파할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 이맘때쯤 했던 것처럼 결국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치열한데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른바 97그룹 주자들 출마가 잇따르고 있죠? 네, 97그룹인 박용진 의원은 계파 정치와 악성 팬덤의 수렁에 빠진 민주당이 민심을 바라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도 나와서 붙어보자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그 말씀 드립니다. 또 다른 97주자인 강훈식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일요일인 다음 달 3일 강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있을 거라고 알렸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초쯤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세대 교체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의원은 SNS를 통해 정쟁보다 민심을 챙기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글을 올렸지만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당권 도전 관련 질문에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국회 상황을 좀 훑어봤고, 윤석열 대통령은 3박 5일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국회에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성민 의원이 전격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른바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97그룹 의원들의 당권 도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제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개인 일정상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든 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못 나오셔서 시청자분들과 또 이재호 고문님께 좀 양해를 구했거든요. 네, 어떠세요? 좀 허전하세요? 오늘 완전 편파 방송 하게 생겼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고문의 시각에서 한번 전국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의 나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이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그 나토 회의 참가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갖고 성과를 갖고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자 외교의 시동을 거는 거니까 네. 일단 데뷔 인사하는 거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나토 네.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지금 아까 그 정현우 기자 연결할 때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3시부터 열리고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 아마 의원총회 관련 속보가 맞나요? 네. 네, 다음 달 4일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고 후반기에 이제 국회의장을 이때 선출하기로 했다. 본회의까지 여당과 좀 지속적인 협상을 하기로 했고 양보안을 좀 기다리기로 했다고 아마 중지를 모은 것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자, 민주당 관련 입장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다음 달 4일로 원래 이제 내일 오후 2시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다음 달 4일 7월 4일이니까 다음 주죠. 오후 2시 본회의 열어서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조금 더 시간을 좀 벌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민주당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고모님께 좀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고 자, 대통령 순방 얘기를 조금 더 나눈 다음에 각 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좀 일단 아쉬운 대목들도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도 불발이 됐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좀 짧았고 좀 다소 좀 짧은 회담들이 이어졌거든요. 좀 아쉽다고 꼽으면 어떤 대목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뭐 3박 5일인데다가 참석한 나라가 한 30개국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따로 시간을 갖고 하기에는 아마 시간적으로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또 이번에 간 것이 거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안을 논의하려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건 없습니다. 또 일부 뭐 보셨지만 사진이나 영상 통해서 좀 이렇게 뭐 노룩 악수, 악수하는 뭐 이런 뭐 외교 결례 논란도 있었고 뭐 회담을 하려다가 불발되기도 하고 사무총장과의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선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건 조금 좀 약간 좀 치밀하지 못하게 그 대통령의 동선을 짠 것도 있지만은 또 원체 여러 나라가 한 거고 또 나토 회담에 이번에 참석한 것이 그런 세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 큰 의미를 갖고 그걸 평가하기에는 꼭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모님의 어떤 경험상 그래도 이렇게 면담이 연기되는 건 외교 결례인 건 맞나요? 그건 맞지만은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연기될 수도 있죠. 이유나 어떤 상황을 좀 봐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런 그건 것들은? 이제 뭐 저 나토 사무총장 회담이라든지 또 뭐 딴 나라 대통령하고 만남이라든지 그것이 그 사정에 따라서 연기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연기되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일정을 짰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죠. 다음 좀 외교 무대에서는 조금 더 촘촘한 그렇습니다. 일정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오늘은 또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또 이번에 이제 동행을 했는데 영부인으로서도 물론 이제 영부인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태극기 배지를 달아서 또 화제가 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대한민국 배지를 달고 가는 거는 뭐 이상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국제 그런 그 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이 자국의 배지를 달고 가는 예는 좀 드물죠. 좀 드문데 그러나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30개국 정상의 부인들 온 데 갔으니까 뭔가 좀 활동을 좀 하고 싶었겠죠. 그렇군요. 이 자리에 참석한 또 질 바이든 여사가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다.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줘라. 이런 또 조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아무래도 바이든 질 바이든 그 여사가 좀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선배니까 뭐 충분히 그 우방국의 대통령 부인인데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그 김건희 여사는 잘 새겨들 필요가 있죠. 아무튼 이번 그럼 나토 정상회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교 무대 이후 좀 본인의 어떤 보폭을 사실 뭐 최근에 좀 보폭을 넓힌 측면이 있습니다만 더욱 넓혀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폭을 넓힌다고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나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잠식해서는 안 되죠. 대통령 부인이 외교 무대에
진출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네. 대통령의 보조 역할에 끝나는 것이지 본인이 역할을 드러내려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 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됐거든요. 이 예. 분야에 또 고모님이 또 특화되어 있는 것도 있기 아, 때문에 예. 여쭤보면 이 그 나토 정상회담 이후 좀 이번 분위기 뭐 얼굴만 좀 대면하는 예. 정도였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그 따로 한번 열어야 될 거예요. 예, 왜냐 그러면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그 수순을 네. 좀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고 좀 전향적으로 한일 간의 그 관계를 푸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일 정상회담은 다시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 예. 일부 보도에서는 말씀하신 그 수순이 좀 다르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톱다운 방식을 좀 예상하던데 문재인 대통령 때와는 좀 다른 방식이라면 그런 측면일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예. 측면도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방식이 톱다운 방식이 맞죠. 예. 네, 한번 어떻게 열릴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연결해서 대통령 취임 이후 50여일 만에 이제 순방이 이루어진 건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마디 언급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진단을 했거든요. 좀 길게 들어보시죠. 지금 지지도가 45%밖에 되지 않고 네. 부정적인 게 50%가 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정부 지금 출범한 지가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태가 나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수습책을 강구를 하지 않으면은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지금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두 가지가 있던데 네.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건 아마 쿠키뉴스와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같거든요. 자, 부정이 50.4% 나온 결과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런 국정 수행 평가와 관련된 추이 고모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그 김종인 선생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지적한 것은 그 맞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그 45%였고 부정평가가 50%가 넘고 긍정평가가 45%였다. 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대통령이 지지도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지지율보다가 지금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한 대선 문제죠. 지지율보다. 그렇습니다. 네. 당선될 때 지지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비사이죠. 그러니까 그 점은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사람들도 지금 일부는 돌아서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지율을 비율로 본다면.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으로 이번에 그 나토 갔다 와서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확실하게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하는 개혁의 과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기는 어렵죠. 일부 좀 지지율이 돌아섰다고 표현하셨는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수습책을 강구하지 못하면이라고 했거든요. 자, 수습책 지금 그러면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뭐 국정과제 말씀도 하셨는데. 경제 문제죠. 지금 경제 문제가 국민들이 지금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중첩되어서 지금 경제 문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해결책을 못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아, 정권이 바뀌어도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갔다 돌아와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확실한 국정 과제를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냥 공기업 계획도 말만 했지 확실하게 일정을 제시해서 공기업 계획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또 지난 정부에 있어서의 각종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좀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 가는데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희망을 갖지는 못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이제 그런 점을 보완을 해야죠. 경제에 좀 집중해야 된다. 나토 그렇습니다. 정상회의 끝나고 돌아오면 경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셨고, 자, 앞서 속보가 있었기 때문에 원구성 관련해서 또 고모님께 의견 듣고 당 내부 상황까지 시간이 되면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보에 의하면 민주당이 이제 본회의를 원래 이제 내일 열기로 했던 일정을 다음 달 4일로 미루고 국민의힘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하겠다.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그건 잘한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잘한 거고요. 예. 뭐 내일 회의 열어갖고 내일 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누가 봐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소수의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한다고 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고 근데 4일까지 더 협상의 기간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하는 거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외국 갔다 오면 협상을 더 그러니까 원내대표에게 맡기지 말고 국민힘이 총력을 다해서 좀 협상을 해서 그 타협점을 끌어내야지 협상이 안 돼서 민주당이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나무랄 게 아니고 여당이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자인을 하고 반성을 할 수가 있어야죠. 야당은 다수의 의석이니까 협상 안 되면 자기들끼리 한다는 유혹을 언제든지 느끼죠. 자기들끼리 의장 선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기들끼리 상임위원장 선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당이 인식을 하고 여당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양보할 거는 과감히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원만하게 해야지 협상 안 되는 것을 야당 책임에만 돌리면 안 됩니다. 야당 항상 그런 거니까 우리도 야당 할 때 항상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야당 책임만 돌릴 것이 아니고 여당이 협상력이 부족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할 줄 알아야죠. 네. 아까 편파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방송 반대로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요? 네. 아까 그리고 박홍구 원내대표가 속보에 의하면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맞는데 동의했는데도 지금 어떤 양보안도 여당이 내놓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더 덧붙여서 여당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일단 그 이전 시점에서는 물리력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이런 또 제안을 했거든요. 여당은 지금 어떻게 입장을 정리해야 될까요?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전반기에 민주당 자기들이 했으니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 가는데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에 그 사개특위 몇 가지 조건을 내거니까 그 조건이 국민의힘으로서 못 받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힘이 좀 더 지혜를 짜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양보를 했으니까 협상에 못 받을 게 어디 있습니까? 협상에. 그러니까 더 야당과 협상을 더 해서 여당으로서도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를 해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건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여당은 항상 전국 운영의 명분을 가져야 되고 야당 전국 운영의 실리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명분만 있으면 웬만한 건 양보해도 큰 틀을 보고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여당도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합니다. 전국의 운영의 명분과 실리가 여야가 다르군요. 자, 이번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각 당 내부 상황 좀 간단히 짚을 텐데 국민의힘은 또 이준석 대표 어떤 거취 관련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른바 친윤 그룹으로 분류되는 박성민 이제 비서실장, 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입지에 대한 지금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대 떨어져 있는데 국민의힘이 안에서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개인 그냥 자기 혼자 정치인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집권 여당의 혼란이 국정에 어떤 장애를 가져오는가 하는 걸 이준석 대표가 잘 알고 지금 국민의힘의 혼란은 거의 전적으로 이준석 대표 책임입니다. 당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준석 대표 문제는 당내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걸 떠나서 국민의힘의 지도력에서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아마 별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죠. 처신에 대한 처방으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전하면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물러나라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원래 여당이나 야당의 대표들이 당내 혼란이 극심하면 대표가 자리를 내놓습니다. 그게 원래 관례입니다. 그게 뭐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네. 그래 지도력의 한 방편으로 그래 내가 뭐 대선도 이기고 시선도 이겼고 당내 내 때문에 혼란이 왔으니까 내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대표의 리더십이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박성민 비서실장이 이제 사퇴한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과 좀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인데 이른바 윤심이 또 작용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당내에서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당 내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자기하고 친한 사람 후퇴시키고 뭐 이렇게 윤심이 작용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런 당내 자세한 일에는 별 신경을 안 쓰는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 구성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국회 중계 안에서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자 97그룹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좀 면면들을 좀 쭉 보고 아까 보시던데 집중적으로 누가 좀 눈에 띄세요? 그 남의 당 이야기니까 뭐 말하기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그 박용진 의원이 쭉 민주당 안에서도 바른 소리를 쭉 해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귀에는 박용진이라는 이름이 좀 더 많이 들릴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좀 97그룹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마침 또 이재호 고문께서는 박용진 의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강병원 의원 목소리 한번 준비됐으면 강병원 의원 목소리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네. 97세대들이 이제 출마선을 저했고 다른 분들도 하게 될 텐데 그럼 적어도 97세대들이 세대가 젊은 세대로 등장해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하나가 돼서 하나로 뭉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말씀. 97세대가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 큰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악성 팬덤을 좀 넘자는 얘기를 했고 강병원 의원은 새 수를 새 부대에 부어달라라고 했거든요. 네. 이런 일성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남의 당 이야기인데 내가 말하기는 한데 그 40대 기술론하고 뭐 옛날도 YS DJ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세대 교체는 좋은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건 좋은데 다수의 제1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과연 국민들이 그들에게 지도적 위치를 부여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도 또 당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일단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뭐 결국 출마할 거란 중론 속에서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97그룹의 어떤 출마를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머릿속을 좀 예상해 본다면 어떤 좀 생각이 있을까요? 이재명 의원은 그야말로 기차는 간다는 식으로 이미 출마를 굳혀놓고 있고 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또 당 대표가 되는 거고 문제는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 대표가 난 다음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신경을 써야지 이미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미 파는 결정 난 거죠. 파는 결정 난 것이다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호 상임 고문과 함께했는데 다음 주엔 또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구와 인천, 경기도 대부분과 세종시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지방 일부에서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시장에 끼칠 영향이 작은 곳 위주로 해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일단 서울 전 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유지됐습니다. 경기도도 일부 도서지역에서만 조정이 이뤄졌고 인천 역시 변동은 없어서 수도권은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해제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았던 세종시 역시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방권을 먼저 보면 미분양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단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곳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아파트가 없고 섬이 몰려있는 안산 단원구 일부 지역과 하성 서신면 등이 규제 지역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112곳에서 101곳으로 줄어듭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에서 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규제 지역과 달리 분양권 전매 제한도 풀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 관심 지역이 배제된 점 등으로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한 달 만에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 6억 원대까지 크게 오르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가 오른 부분을 월세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이사 가고 뭐 이거 복잡하니까 요만큼 월세를 드릴게요. 그런 경우가 많죠. 주인분 입장에서도 월세가 낮거든요. 보증금 많이 받으면 뭐예요? 써버리면 나중에 돌려줄 때 피곤하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에도 월세 문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월세 물건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찾는 손님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이자가 많이 발생될 것을 걱정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월세로 갈아타기 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59.5%를 차지해 전세 40.5%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세 비중은 4월에 50.4%를 기록해 처음으로 전세를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 가깝게 급증한 것입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세입자가 늘면서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은 4년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받으려고 해 전셋값이 급등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세 대출이자 역시 크게 오르면서 4% 정도 전환율로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집주인들도 세금 마련을 위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잘 포착되지 않았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경제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작용 완화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삼중고가 겹쳐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 역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최근의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게 됐다며 최저임금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늘어나고 대출 한도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다음 달엔 회전교차로나 스쿨존 관련 교통법규도 새로 생기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늘어납니다.
30% 인하 중인 지금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부탄은 12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유사 직영이나 알뜰 주유소는 인하분이 곧바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은행을 기준으로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다만 청년층을 위해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이 3분기 안에 결정됩니다. 또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80%로 늘어납니다. 생초 LTV 80% 완화, 청년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교통법규는 강화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회전교차로에서도 반시계 방향 통행 등의 통행 방법을 어기면 과태료와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함께 다니는 길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도 생겼는데 보호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선 사람이 없어도 일단 서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리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아파서 일을 쉬어도 하루 43,960원씩 상병수당이 나옵니다. 일단 서울 종로나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작하는 시범 사업이지만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를 할 땐 주인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어제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이 된 차량에서 그동안 실종됐던 일가족 3명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이루어진 부검에서는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인양한 차량에서 나온 블랙박스 저장 장치와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자, 수색이 종료되면서 이들 가족에 대한 수사로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경찰이 규명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완도 실종 가족의 사망 원인일 텐데요. 우선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이들 가족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이나 익사는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 부검위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외상이나 질병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플랑크톤 검사와 위 내용물에 대한 약동물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종합 결과는 약 한 달 정도 뒤에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일가족 차량도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차량은 앞부분이 일부 파손된 것 외에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는데요. 다만 차량 변속기가 주차 상태인 P에 있었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나온 블랙박스 저장 장치와 휴대전화 2점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했는데 2주 정도 뒤면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단순 교통사고나 이 차량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들 가족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면 이에 대한 배경도 규명해야 할 텐데요. 무엇보다 가장 유력한 게 이들 가족의 생활고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통신과 금융 계좌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종 전 이들 부부가 가상화폐인 루나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이 실종 가족 아버지가 가상화폐에 투자해왔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까지 카드 빚에 시달리고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이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농협에서 또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성 직원이 허위로 대출 서류를 꾸며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피해액만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지난번에 경기도 광주, 파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쯤 되면 지도도 좀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엔 어느 지역입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70대 여성의 피해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자신이 모르는 4,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신청돼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러 갔다가 본인이 정기예금만 가입한 해당 농협에서 새로운 계좌가 개설돼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게 됐는데요. 경찰이 피해자와 동행해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39살 농협 직원 김모 씨가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는 경찰에 모두 10여 명을 상대로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거로도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자 규모와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농협 지점은 자체 감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관리감독기관인 농협중앙에도 직접 감사에 나서는 등 늦어도 내일까지 정확한 횡령 금액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금호동에 있는 9층짜리 빌딩 앞 인도가 내려앉았습니다.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고 구청은 주저앉은 인도 주위로 통행이 제한됐는데 밤새 내린 비로 인도 아래 토사가 유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광교터널 출구에서 2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차량이 터널 출구를 막으면서 터널에 진입한 차들이 역주행해 도로를 빠져나오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운분기점 부근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후 차 바깥에 서 있다가 승용차 2대에 치였는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승용차 운전자 2명도 다쳤습니다. 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정합격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갑니다. 전장현은 내일 아침 7시 반부터 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시위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관심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들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 통제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물었더니 한결같이 입장 표명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반면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초대청장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차기 경찰수장으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각 후보에게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후보들은 입을 맞춘 듯 한창 논의 중인 만큼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과 관련된 최대 현안인데도 원론적인 의견마저 내놓지 않은 겁니다. 일선 경찰관들과는 온도차가 분명합니다. 경찰관들은 도경찰청 앞에서 삭발식을 벌이거나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경찰 통제를 반대하고 지휘부에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독립된 경찰감시기구를 두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국가가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엔 차기 경찰청장 후보를 비롯한 지도부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란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직협에서는 관사별 또는 시도청별로 열심히 경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차기 경찰청장님께서는 김창룡 청장님의 사의가 헛되지 않게 행안부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경찰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통제 움직임과 이에 반발하는 내부 저항 사이에서 험로가 예상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49년 만에 여성의 임신 중지 권한을 보장해왔던 판례를 뒤집으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졌죠. 네, 우리나라에선 이미 임신 중지가 범죄가 아니게 됐지만 여성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송재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은 지 어느새 1년하고도 6개월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임신 중지를 완전히 합법화할지 일부만 허용한다면 몇 주로 할지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임신 중지 비범죄화, 그 이후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만 흐른 지금 여성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산부인과에 임신 중지 수술이 가능한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수술 받을 수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는가 하면 수술도 병원에서 안 하세요? 수술할 수 있는 곳을 찾아도 가능한 범위도 부르는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저희는 12주? 대략적으로는 얼마 정도? 50주. 완전 초기화는 7주에서 보통 6주? 보통은 60에서 70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더 나오면 얼마 정도? 100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관련 의료 체계가 전무하다 보니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적정 가격조차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계속 이렇게 되질 않는다고 하면은 임신 중지 자체가 상당히 지체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진행된 임신에서 수술을 할수록 여성들의 합병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술보다 저렴하고 위험성도 적다고 알려진 먹는 임신 중지 약은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국내 한 제약사가 임신 중지 약물 허가를 신청한 지 11개월째. 식약처 심사가 늘어지면서 합법적으로 약을 처방받을 길은 여전히 없습니다. 자료 제출도 자료 제출인데 의사랑 약사랑 갈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여성계에서 안전성이 공인된 국제 비영리 단체의 임신 중지 약물 제공 홈페이지는 법 저촉을 이유로 국내 접속조차 차단된 상황. 결국 여성들은 출처불명의 약물까지 한데 뒤섞인 온라인 공간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는 막아놓고 공식 의료체계 도입은 늦어지는 상태에서 더 안전하지 못한 약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들만이 이 상황을 계속 감당하지 않게 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안전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보건당국의 책임으로서 명확해져야 할 것 같고요. 범죄 꼬리표가 떼진 임신 중지에 대해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여성 건강권은 음지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체 입법까진 더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토 무대에서 4년 9개월 만에 성사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 정상은 북한에 대한 삼각 공조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회담을 포함해 수차례 만났는데요. 한일 정상끼리 만날 준비가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해석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각형 테이블에 앉은 세 나라 정상. 회담을 주재한 바이든 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삼각 구도로 앉았습니다. 25분 동안의 짧은 회담에선 대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언급해 미묘하게 다른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強化のためにも 한미일 회담에 앞서서는 한일과 호주, 뉴질랜드까지 나토 파트너국인 아시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도 이뤄졌습니다. 회담이 아닌 상견례 같은 자리였지만 유럽이 중심이 되는 나토 무대에서 아태 국가의 역할을 부각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이 잇따라 만나게 됐는데 두 정상의 첫 만남은 전날 스페인 국왕 주최 환영 만찬에서 자연스레 이뤄졌습니다. 4분가량 짧은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답했습니다.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면서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한일 정상끼리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나토 기간 사진 촬영을 포함해 5차례나 마주했지만 민감한 현안은 뒤로 미룬 만큼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공식 한일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만난 한일 두 정상이 대북 공조의 뜻을 같이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관계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두 정상의 첫 대면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해결책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양국의 발표문에서도 엇갈린 인식이 도드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일 관계,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관심사지만 나토 전체로 봤을 땐 지난 70년 동안 중립 노선을 지켜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시작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상관하지 않겠지만 나토의 군대와 시설이 배치된다면 똑같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0년간 유지해온 중립 노선을 버리고 나토 가입을 선택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자신들을 나토 회원국으로 초청한 나토 정상회의의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Därför vill jag rikta ett varmt tack till alla länder som har gett oss säkerhetsförsäkringar under den här perioden, inte minst våra nordiska vänner. Så stort tack för det och för att vi nu tillsammans kan bygga säkerhet i vår del av världen.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며 가입을 반대했던 터키가 막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두 나라가 정식 나토 회원국이 되기까지 30개 나토 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핀란드와 1000km가 넘는 국경선을 맞댄 러시아는 나토가 이들 두 나라에 군과 시설을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토 문제가 있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상관하지 않겠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면 똑같은 위협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В случае размещения там военных контингентов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ы вынуждены будем отвечать зеркально и создавать такие же угрозы для территорий, откуда создаются угрозы нам. Это же очевидная вещь. 또 그동안 좋았던 서로의 관계에 일정한 긴장이 조성되며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해방과 러시아 안보 보장이란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개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작전 종료를 위해 최종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일대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가 새 전략 개념에 중국을 포함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나토의 전략 개념은 무엇인지, 중국은 왜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략 개념은 나토가 나아갈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입니다. 냉전 시기 1949년 나토가 처음 창설됐을 당시에는 단순히 나토 지역의 방위를 위한 전략 개념이 나토의 추진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존재 이유가 사라진 나토는 활동 영역을 확대해 전략 개념을 세웁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침략보다는 정치, 경제적 불안, 대량 무기, 테러 등에 대응한 집단 방위와 집단 안보를 골자로 하는데요. 2010년까지 총 7차례 수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2022년 올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신전략 개념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보는 나토의 시각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 전략 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였던 러시아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을까요? 나토 동맹의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에서 위협으로 12년 만에 입지가 확 바뀐 겁니다. 중국은 애초 나토의 전략 개념에 언급조차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지금의 나토가 규정하는 중국은 이렇습니다.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동맹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이 중국이 군사력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증강하는 데다 세계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적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의 안보에 해가 된다고 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인데요. 네, 베이징 강성훈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 특파원 통해서 중국 현지 분위기 좀 들어봤고 이번엔 계속해서 전문가와 함께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현지 반응 포함해서 중국 관계는 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자, 전반적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참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성과가 있다면 어디에 좀 의미를 두십니까? 네, 뭐 일단 전체적으로 5월 9일에 이 신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어쨌든 세계에 이제 한국이라는 국가를 세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침 5월 21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소위 나토, 여기에 자연스럽게 한미동맹의 강조, 뭐 글로벌 동맹,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우려는 있지만 일단 성공적인 다자 외교 대비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특히나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지금 나토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에 중국을 포함하고 러시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꿨습니다. 네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이 잘 아시다시피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미국이 주도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 가치 동맹 이런 거란 말이죠.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그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이거를 이제 이 나토에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토라는 거는 러시아를, 그전에는 소련, 이제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다자 협력 안보 기구인데, 이게 중국이 부상하면서 사실은 EU와도 바이든 대통령이 TCC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역기술위원회.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할 때는 무역기술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뭐 해킹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인도 태평양 전략이 있고 IPEF가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쿼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접목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전에는 지역적 개념이 훨씬 강했는데 이제는 이제 전 세계가 우주, 뭐 항공, 바다, 사이버 공간, 이 지역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지금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고 이러는 이유는 나토는 유럽의 일이었는데 왜 이 나토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같이 데리고 가서, 그것도 특히 최근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는 뭐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하잖아요. 남태평양 지역의 협력뿐만 아니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그렇다면은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해서 확고하게
누군가를 압박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대상이 바로 하나가 러시아고, 러시아는 나토에서 원래 했었으니까. 그런데 나토에 가서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이제 중국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표현이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아까 베이징 특파원도 소개를 했는데 중국 정부의 어떤 공식 반응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이러한 판을 짜는 데 대해서 이 냉전적 산물이고 미국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계속 강요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침소봉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일종의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저게 나토에 가서 저러는 거는 나름대로 유럽 국가들의 연합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이 많고. 근데 아시아 지역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마저 이제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중국에 상당한 실질적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그래서 냉전적 사고라는 게 결국은 편가르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진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편가르기를 해서 우리를 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낡은 그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은 오히려 그걸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그런데 말려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국의 기본 입장인 겁니다. 중국에서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냉전적 사고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서 한쪽으로 좀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사드 임시 배치 등 해서 뭐 한한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번 나토의 중국 포함 그리고 한국의 참가가 혹시라도 이 중국에 대응해서 어떤 좀 예상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걱정이 좀 되긴 되죠. 왜냐하면 워낙 그 중국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시다시피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 회담에서 우리가 IPEF의 그 창립국으로 참여를 하니까 굉장한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우선 경제적인 면을 보면 동아시아에 RCEP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CPTPP가 있고 그다음에 IPEF 미국이 주도하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RCEP에 가입을 했잖아요. 재작년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중국 건 들어가도 되고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런 또 이제 일종의 그 부조리한 논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지금 중국이 우려하는 기본적으로 기술 분야, 특히 중국이 아킬레스건으로 느끼고 있는 이제 반도체 같은 거, 그러니까 IPEF 이런 걸 통해서 기술적으로 칩4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동맹, 미국의 장비, 일본의 소재, 한국과 대만의 제조, 이거를 미국이 장악해서 결국은 중국이 뭐 우주 항공 나가는데 이 AI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발목을 딱 잡겠다는 거거든요. 첨단 기술에. 이제 이런 쪽으로 경제가 흐를 가능성이 있고 안보적으로는 지금 오커스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앵글로색슨 동맹이라고도 하는데 영국, 유럽 국가인 영국이 들어왔고 호주, 미국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럽이 자연스럽게 아시아에 발을 뻗치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시아 쪽으로 오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걸 같이 묶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데려간 게 결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려는 거 아니냐. 아시아판 나토와 유럽 나토가 합쳐져서 우리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지사지 측면에서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역지사지 측면에서 중국의 이 같은 반발, 어떤 이런 우려는 합당한 겁니까?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말로는 했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나름대로 중국의 평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썼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는 일단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만 이렇게 한다면 뭐 직접 보복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RCEP이나 CPTPP나 IPEF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다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럼 중국의 표현 중에 보면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그렇습니다. 얘기하지 않는 네.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그런 겁니까? 그런데 한일은 네. 중국의 가장 걱정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동맹 관계니까 끈끈하잖아요. 근데 한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일마저 친해지면 한미일 삼각협력이 굉장히 강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한일은 동맹이 아니죠. 그럴 만큼 한미일이 합쳐져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한미일 거죠. 동맹은 미국이 또 그리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한테 한일 간의 사이가 좋아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미국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역사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좀 강조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가치 외교라는 어떤 구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토 참가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혹은 한일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어떤 좀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 잘 했죠.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평화 구축 프로세스도 체결을 하지 구축도 못했고 북한의 핵은 고도화됐고 미사일도 고도화됐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안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다면 그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한미 동맹의 강화가 중국과 멀어지겠다라는 뜻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가 미국 쪽으로 가면 자신들과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보와 경제가 어떻게 분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이게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틀을 계속 얘기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라는 거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견지하되 좀 유연한 실리를 찾아가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이 목표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도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안 한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국내 우익 정치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풀어가려고 계속 얘기를 해야죠.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방향을 잡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유연한 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이를테면 밀고 당기기, 밀당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표현을 보면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칙을 깨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전문가로서 해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건 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외교의 원칙이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원칙에 대한 분명한 원보이스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때문에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원래 세운 원칙을 깨는 우를 범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에 계속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칙을 세운다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강성훈 베이징 특파원 중계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기구가 있더라고요. 협의체 상하이 협력기구. 이걸 나토의 좀 대리축으로 삼을 거란 전망이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상하이 협력기구는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상하이 협력기구는 그 테러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같이 러시아, 중국이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가입국을 더하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의 외교 원칙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만
그런 관계가 있고 이 중앙아시아 이 SCO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상하이 협력 기구를 좀 더 크게 발전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브릭스라는 소위 그 5개 나라를 더 이제 아르헨티나 이런 데를 끼워들여서 더 규모를 크게 만들고 신흥 경제 국가. 네. 진영화를 안 한다고 하면서 사실 중국도 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도 우군 만들기에 굉장히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서의 재편 과정에서 힘겨루기인데 이런 힘겨루기가 사실 미국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따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그런 주고받기, 힘겨루기 과정이 있을 거다. 그리고 중국은 무엇보다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지금 큰 소리는 안 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대로 삼선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력을 가지고 완벽하게 장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위 요구와 압박이 많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일 관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김포羽田항공 노선도 재개되기도 했고 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한일 정상이 그래도 수차례 만났습니다. 네. 어떤 대화를 다시 물꼬를 트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겁니다. 큰 틀에서는 한미일이 사실 나토에 가서 만나서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어쨌든 그 한미일이 만났고 또 아주 특이한 게 있었죠. 그 미국의 확장 억지에 기대겠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해놓은 판에 같이 들어가서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중국이 더 반발하는 건데 사실 한일 관계가 양자 간에 풀기에는 지금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가 너무 많이 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네. 일본이 우리한테 줄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우익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그렇다면 그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지금 상황에서 1대1 대화는 안 할 건데 그래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네,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일본도 조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정이 되든 안 되든 한국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과거보다는 좀 낮을 거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우익의 아주 강력한 정치 세력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물꼬가 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미국 세계 육상 선수권 출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모든 선수를 이겨본 만큼 이번엔 다른 선수들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우상혁 선수가 취재진을 향해 환하게 웃습니다. 우상혁은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합니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우상혁은 모든 선수를 이겨본 만큼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시합만큼은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이다라고 애들한테 느껴주고 싶고 내가 내 경기 하고 있으니까 애들은 좀 흔들리는 모습 한번 구경하고 싶고. 올 시즌 실외 세계 최고 기록은 국제대회에 나오지 못하는 러시아의 일리아 이바누쿠가 넘은 2m 34. 우리나라의 우상혁과 미국의 셀비 맥큐언이 2m 33으로 공동 2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우상혁이 압도적입니다. 우상혁은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에서 2m 34로 우승했고 시즌 세계 1위 기록인 2m 36도 홀로 성공했습니다.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경기력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기록보다는 저는 결국에는 세계 선수권은 순위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순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승 계속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상혁이 이번 실외 세계 선수권에서도 우승하면 실내와
실외 세계 선수권을 모두 제패하는 역대 5번째 육상 선수로 기록됩니다. YTN 김동훈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키움 안우진이 이제는 포크볼까지 장착했습니다. 빠른 구속에 다양한 구종까지 한층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키움 안우진의 공이 뚝 떨어지며 포수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헛스윙 삼진을 당한 기아 나성범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파이어볼러 안우진이 던진 인생 첫 포크볼. 지난주 부산 원정 때 송신영 코치에게 배워 경기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나성범 선수한테 삼진 잡은 공이 제가 인생 처음으로 던진 포크볼이었는데요. 그게 또 헛스윙 삼진으로 돼서 좀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5회에는 최영우를 상대로 두 번째 포크볼을 던져 땅볼로 아웃 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휘워 던지는 포크볼은 회전이 거의 없이 큰 각도로 떨어져 그만큼 헛스윙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안우진은 지난 23일 삼성전에서는 8회에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며 파이어볼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160km가 찍혔습니다. 지금 97구째였는데요. 개인 최다승인 시즌 9승을 거둔 안우진은 다승과 탈삼진 2위, 평균 자책점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속 160km에 달하는 빠른 공의 슬라이더와 커브, 여기에 새로 장착한 포크볼까지. 괴물투수 안우진이 무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호우경보가, 강원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한두 시간 내도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산사태도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 도봉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사태 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중북부 지방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과 충남, 영남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오늘 먼 남해상에서 제3호 태풍 차바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후반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